저런 그림 그리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나는 뭐 이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저런 그림 그리는 거는 한 번, 두 번만 해보시면 금방 되니까 그럴 때는 큰 부담을 안 느끼실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저 그림, 그러니까 그 모형을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내용이 중요하지. 모형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또 모형이 내가 설정했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모형이 데이터로부터 항상 서포트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모형을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간단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회자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여러분들이 연구해가지고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고 좀 그럴듯한 거는 이미 앞에 사람들 다 해놨어요. 그렇죠. 옛날 우리가 유명한 과학자들 뉴턴 해봤자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실제로 시작한 건 뭡니까? 사과나무 밑에서 휴식하다가 사과가 떨어지더라. 그걸 가지고 뭐 시작했다. 여러분들 각자 분야에서도 초기에 연구한 사람들 보면은 지금 보면은 아주 기초적인 사람들 다 배우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뭔가 새로운 연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남이 해놓은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번 새로운 분야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론적인 근거가 확실히 안 돼 있죠. 내가 새로운 걸 보여주고 하니까. 그리고 모형이 복잡해져요. 모형이 복잡해지면 거기가 에이모스에 아까 이거 지금 클릭을 하면 OK가 그냥 순식간에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여기 잘 안 나옵니다. OK가 안 나오고 XX 이렇게 나옵니다. 돌긴 도는데 XX 이렇게 나온다. 그럼 XX 나오면은 그 무슨 소리냐면 뭔가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더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도구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하는 것은 익숙치 않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좀 바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보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아까 그 어널리시스 프로퍼티라는 이거 해서 스퀘어드 멀티플 코릴레이션 했으니까 아웃풋에도 이제 아웃풋 화면입니다. 스퀘어드 멀티플 코릴레이션 이 값이 0.399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변이식을 나중 변이식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나오는가 그럼 한번 보여줄 겁니다. 너무 지루하실까봐 한번 수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Standardized Estimate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All variances of variables are set to 1. 여기 나와 있는 변수들, 변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분산이 있는 겁니다. 확률 변수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분산이 있는 거예요. 분산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지면 그 분산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분산을 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키하면은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키에 대한 분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변수의 분산을 1로 고정시켰을 때 이 계수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것이 Standardized Estimate입니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논리적인 걸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 이것은 Exploratory Factor Analysis에서 EFA에서 우리가 흔히 다변량 분석에서 나오는 요인 분석할 때 그것이 바로 Exploratory 탐색적 요인 분석입니다. 이것은 이런 모형을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모형을 어떻게 화살표로 어디로 연결을 시켜야 좋을 것인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이나 논리적 근거보다는 자료 중심이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 엮어줄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차원 축소다. 우리가 변수가 20개 뭐 이렇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 그 변수의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할 때 학생의 시험 성적을 9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뭐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이게 과목 수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서 간단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했을 때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예를 들면 국어, 영어 뭐 또 다른 과목은 언어 능력에 해당되는 과목이다. 수리 능력은 뭐 수학, 물리, 뭐 경우에 따라서 화학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탐색적 요인 변수고 잠재 변수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교재의 양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그 하루 6시간에 다 하기가 힘들고 저는 언젠가 주로 논리 중심으로 좀 많이 했더니 학생들이 실습에 대한 실습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실습에 대해서 많이 하려면 논리적인 좀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르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교재를 다시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잠재 변수는 아까 그 말씀드렸죠. 무슨 개념인데 이걸 뭐 전문용어로 컨스트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찰되거나 측정이 되지 않는 변수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개념은 있는데 그 개념 자체를 바로 그냥 하나의 변수에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잠재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가정 환경,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잠재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적 요인 분석은 똑같은 팩터 어널리시스만 컨포먼트리 팩터 어널리시스 CF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의 특수한 형태로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잠재 변수와 함께 그에 연관된 맞춤 변수를 지정을 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논리로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요인 분석에서 이것은 EFA 탐색적 요인 분석, 이거는 확정적 요인 분석입니다. 똑같은 변수가 7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팩터를 요인을 3개 정도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3개가 이것들 간에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회귀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화살표는 회귀 개수가 거의 무의미한 것, 그죠? 거의 0에 가깝다. 쉽게 해서 거의 0에 가까우면 이거는 이렇게 화살표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연관성을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애초에 사전 지식 없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F1에 해당되는 인디케이터들은 X1, X3, X4다. F4, F2는 뭐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데이터를 보고 결과를 보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고 CFA는 확정적 요인 분석은 데이터를 보기 전에 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심리학을 많이 연구를 한 사람들 그러면 그 연구에 의하면은 F1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디케이터들은 X1, X2, F2는 X3, 4, 5고 F3는 6, 7일 것이다. 이렇게 자기 논리로 이렇게 모형을 설정한 다음에 내가 설정한 모형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죠.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구조 방정식은 CFA를 하는 겁니다. CFA. 자, 확정적 요인 분석입니다. 이제 한글로 나오다가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좀 부담스럽죠. 다 읽으실 필요가 없고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 테스트를 해서 301명의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래서 뭐 73명의 여학생에게 얻은 데이터인데 변수를 보면 이런 겁니다.
때에 그 단어들이나 문장 능력 뭐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은데 데이터는 여기 저장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를 보세요. 오리지널 로 데이터입니다. 아까 이제 저기서 질문도 했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에이모스를 할 때 데이터를 지정을 할 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줘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로 데이터를 가지고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변수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변수에 대해서 방식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로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팩터 어널리시스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변수는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값입니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실제로 관측을 했고, 그런데 이 세 개는 스페이셜, 공간적인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보고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분야를, 어느 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변수는 스페이셜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만 하는 사람은 저런 화살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죠. 또 paragraph, sentence, word, meaning 뭐 이런 것은 어느 능력이다. 버벌 단어 능력이다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6개의 변수는 2개 스페이셜과 버벌이라는 두 잠재 변수, 2개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의해서 설명이 될 것이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구조방정식에서 모든 기본 원칙은 뭐냐면 모든 종속 변수는 오차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또 벌스펙트라는 것은 스페이셜로 보면은 이게 종속 변수고 이것이 독립 변수거든요. 이렇게 화살표 가면 이게 결과 아닙니까? 이거는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explanatory variable, 요거는 response variable 또는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또는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는 exogenous variable, endogenous variable 이렇게 합니다. 용어들이 좀 달라서 혼동될 수 있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엑소지는 엑소는 엑스 나간다는 뜻 아니죠? 화살표가 나간다. 엔도는 끝난다는 말이죠. 화살표가 끝난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여기서 나가니까 엑소지니어스 베리어블. 화살표가 여기서 끝나니까 엔도지니어스 베리어블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지만 엔도지니어스가 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으면 이 두 관계를 봤을 때는 이것이 또 엑소지니어스, 엔도지니어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엑소지니어스가 항상 엑소지니어스는 아니고 엔도지니어스 될 수 있고 그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모든 여기 이제 전부 종속 변수 아닙니까? 엔도지니어스죠. 그러니까 항상 에라텀을 이렇게 포함을 하는 거예요. 에라텀을 포함하면서 에라텀의 회귀계수는 regression weight는 항상 1을 줍니다. 1을 안 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1을 안 주면 에이모스는 이것을 추정하려고 애를 써요. 추정하려고 애를 쓸 때 추정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추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엑소지니어스에서 여러 개의 화살표가 나갈 수 있는데 여러 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회귀계수가 1이다. 1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3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를 1로 지정을 해줍니다. 저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reference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이 spatial이라는 latent variable에서 firstpack이라는 것이 reference variable, 근거가 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변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1로 줄 수도 있고 이걸 1로 줄 수도 있고 내 의사에 따라서 주지만 가장 설명을 잘한다. 내가 봤을 때 이 3개 중에서는 스페이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1로 주는 것이 됩니다. 아무거나 다른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변수들은 이제 또 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상관관계 화살표를 주면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추정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고요. 만약 이 상관관계 그 화살표를 없애버리면 서로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일반적인가? 있는 게 더 일반적이죠. 그렇죠? 없는 것은 상관계수가 0이라고 지정을 해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스페시픽한 거죠. 근데 상관관계가 있다. 해놓고 가정을 해놓고 추정을 해보니까 거의 0이더라. 그러면 그때 없애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인 겁니다. 여기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